하루도 빠짐없이 문을 열던 가게가 사흘째 셔터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가 되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 가게 안으로 들어섰을 때 분해된 낡은 라디오 옆에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2월 14일 밤 11시 방파제 끝. 가져오지 않으면 공개한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메모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2016년 2월 부산 영도구 항구 근처의 골목 안에 작은 전자수리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호는 청해전자였습니다. 간판이 낡고 외벽에 녹이 슬어 있었지만 이 가게는 동네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부터 고장난 선풍기까지 남들이 버리는 물건들을 되살려내는 솜씨 좋은 가게였습니다. 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백지훈이었습니다. 당시 나이 49살이었던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손재주 하나는 타고난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명절도 비 오는 날도 한겨울에도 그는 항상 셔터를 열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이상함을 느낀 것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라도 안 좋은 것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셔터는 내려가 있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저녁 택배기사 한 명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방문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건물 안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닌 택배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영도경찰서 강력팀에서 사건을 맡은 사람은 형사 강태성이었습니다. 39살의 강태성은 강력팀에서도 끈질기기로 소문난 형사였습니다. 그는 직접 청해전자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내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돈된 편이었습니다. 부품들이 선반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미완성 수리품들이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잠깐 자리를 비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작업대 한쪽에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라디오 한 대가 완전히 분해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고치다 만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부 부품 하나하나가 의도적으로 꼼꼼하게 해체된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2월 14일 밤 11시 방파제 끝. 가져오지 않으면 공개한다. 태성은 그 메모를 보고 바로 사건의 성격이 달라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협박이 있었고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백지훈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태성은 즉시 백지훈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계좌 인출 기록,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같은 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2월 14일이었습니다. 메모에 적힌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이어가던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같은 건물 2층에 살던 세입자도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27살의 정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청해전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활발하고 성실하다는 평을 들었고 이웃들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녀 역시 연락이 되지 않았고 방에는 짐이 그대로였습니다. 급하게 떠난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카드 사용 기록과 통신 기록도 2월 14일 밤 이후로 끊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밤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던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이 아무런 예고 없이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태성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해된 라디오와 협박 메모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라디오 안에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요? 방파제에서는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강태성의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가 파헤칠수록 이 사건은 점점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실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메모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백지훈에게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했고 그는 그날 밤 이후 사라졌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정하나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의 흔적은 2월 14일 밤을 끝으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형사 강태성은 하룻밤 사이에 단순 실종 사건을 협박과 범죄가 얽힌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백지훈 주변 사람들을 전부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태성은 사건 발생 이틀째부터 본격적인 주변 인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청의 전자와 연결된 인물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한 사람씩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주변 탐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물들을 파헤칠수록 저마다 사연이 있었고 저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들이 하나같이 백지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른 인물은 건물주 오민구였습니다. 당시 55살이었던 그는 영도 일대에서 여러 건물을 소유한 인물로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와 백지훈 사이에 오랜 갈등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임대료 인상을 놓고 두 사람은 수차례 다퉜고 최근 들어 그 갈등이 더욱 심해졌다는 주변 증언이 나왔습니다. 태성이 오민구를 불러 조사할 때 그의 손등에 뭔가에 긁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민구는 작업 중에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성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수첩에 그 상처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백지훈의 전처 윤서희였습니다. 45살의 그녀는 이혼 후에도 백지훈과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양육비였습니다. 지훈은 양육비를 제때 보내지 않는 일이 잦았고 서희는 그때마다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한 태성은 사건 발생 사흘 전 두 사람이 무려 40분 넘게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백지훈의 태도가 눈에 띄게 불안정해졌다는 주변 진술이 뒤따랐습니다. 서희는 경찰 조사에서 그저 양육비 문제였다고만 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고 했습니다. 태성은 그 말을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정하나의 남자친구 이규석이었습니다. 31살의 이규석은 영도 인근 항만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하나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을 때 그는 가장 먼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울먹이며 하나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태성은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규석은 2월 14일 밤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명확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있었다고 했지만 이를 확인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전후로 약 2시간 동안 통화 기록이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것이 아니라 아예 통화 자체가 없었습니다. 태성은 그 공백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조금 결이 달랐습니다. 한도경이라는 42살의 남성으로 직업은 중고 라디오 수직카였습니다. 그는 오래된 라디오를 사고 팔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고 백지훈과는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문제는 그 거래가 분쟁으로 번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도경은 백지훈이 자신에게 팔기로 한 라디오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주장했고 이를 두고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말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백지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라디오는 네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협박처럼 읽히는 문장이었습니다. 한도경은 단순히 화가 나서 보낸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태성은 그 라디오가 무엇인지 더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청의 전자 작업대 위에 분해된 라디오에서 나왔습니다. 감식팀이 부품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하던 중 라디오 내부 케이스 깊숙한 곳에서 작은 메모리 칩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였습니다. 라디오 원래 구조와는 전혀 관계없는 부품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태성은 즉시 디지털 포렌식 팀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팀이 복구한 파일 목록을 보는 순간 수사실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칩 안에는 삭제된 음성 파일이 들어있었습니다. 용량이 크지 않았습니다. 녹음 시간은 1분 남짓이었습니다. 태성은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외였습니다. 파도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구 형님, 내가 본 거 다 알아.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낮았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입 닫아. 약속 어기면 끝이야. 녹음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뚝 끊겼습니다. 태성은 이어폰을 빼고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녹음 속 첫 번째 목소리는 백지훈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이름 민구 형님.
그것은 건물주 오민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협박을 받고 있었거나 혹은 거꾸로 협박을 하려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는 사라졌습니다. 태성은 이 녹음이 방파제에서 녹음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파도 소리, 야외의 바람, 그리고 메모에 적힌 날짜와 장소. 모든 것이 2월 14일 밤 방파제 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는 누군가에게 끔찍하게 끝났습니다. 4명의 용의자, 하나의 녹음 파일,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 강태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방파제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수사는 벽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4명의 용의자가 있었고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오민구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윤서희는 양육비 문제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규석은 그날 밤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도경은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4사람 모두 부인했고 2사람은 여전히 사라진 채였습니다. 형사 강태성은 그 상황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메모에 적힌 장소, 방파제 끝. 그곳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태성이 영도 방파제를 다시 찾은 것은 사건 발생 나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방파제는 길고 좁았습니다. 양쪽으로 바닷바람이 거칠게 불어왔고 끝으로 갈수록 가로등 간격이 넓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라면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장소였습니다. 태성은 그 끝까지 걸어가며 주변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방파제 중간쯤에 설치된 항만 보안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각도가 방파제 끝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즉시 관할 항만청에 2월 14일 밤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몇 시간 뒤 확보한 영상을 재생하자 화면은 흐릿했습니다. 야간이었고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 11시 3분 모자를 깊게 눌러쓴 남자가 방파제 끝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체형으로 보아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2분 뒤 또 다른 인물이 뒤를 따랐습니다. 2사람이 방파제 끝에서 마주선 것이 확인되는 순간 카메라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누군가 렌즈를 직접 가린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영상은 8분간 암전 상태였습니다. 8분 후 화면이 복구됐을 때 방파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성은 영상을 멈추고 다시 돌려봤습니다. 렌즈를 가린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파제 일대 항만 보안 카메라의 위치와 사각지대를 꿰뚫고 있을 인물이 누구인지 태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항만 보안 업체 직원 이규석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 구역을 순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지, 어느 시간대에 순찰 공백이 생기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성은 이규석을 다시 불렀습니다. 조사실에 마주 앉은 이규석은 처음과 달리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방파제에 있었지요. 이규석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태성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태성은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아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청해전자 바로 옆 골목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6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뭇머뭇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백 사장이 가게 안에 커다란 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검은색 여행 가방이었는데 보통 때는 없던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가방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태성은 조용히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청해전자 내부를 다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반 뒤 수납장 안 작업대 아래. 그러나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가게 구조를 다시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가방을 숨길 만한 장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곳, 그러면서도 급할 때 꺼낼 수 있는 곳. 그의 시선이 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환풍구였습니다. 가게 안쪽 벽 상단에 설치된 환풍구 덮개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태성은 사다리를 가져와 올라갔습니다.
덮개를 열자 안쪽 깊숙한 곳에 검은 여행 가방이 있었습니다. 가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퍼를 여는 순간 수사관들 사이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방 안에는 현금 다발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항만 출입증 2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류 묶음이 있었습니다. 태성은 장갑을 낀 채 서류를 펼쳤습니다. 컨테이너 입출항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식 서류와 대조했을 때 특정 컨테이너 몇 개의 기록이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누락된 컨테이너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상단에는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민구였습니다. 태성은 서류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백지훈은 이 서류를 갖고 있었습니다. 항만 밀수와 관련된 증거였습니다. 오민구는 그것을 되찾으려 했고 백지훈을 방파제로 불렀습니다. 그 라디오 속 녹음은 협박을 당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협박을 하려다 역으로 제압된 사람의 목소리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밀수 범죄의 증거를 둘러싼 싸움이었습니다. 오민구를 다시 불러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태성은 그 서류가 어떻게 청해 전자에 있었겠냐고 물었습니다. 오민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그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임의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오민구는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태성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이규석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방파제 인근 도로를 지나갔다면 블랙박스에 무언가 찍혔을 것이었습니다. 영장이 나오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태성은 수사실 의자에 앉아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사라진 두 사람, 방파제의 8분, 현금과 밀수 서류, 그리고 라디오 속 녹음.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장 중요한 조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였습니다. 살아있는가였습니다. 태성은 창밖을 봤습니다. 항구 쪽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나오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달라져야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 영장이 나온 것은 신청 다음날 오전이었습니다. 강태성은 이규석의 차량을 즉시 압수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사실은 조용했습니다. 태성은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서류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수사를 오래 한 형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무언가 터진다는 것을. 태성은 그 감각을 믿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분석 결과가 왔습니다. 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2월 14일 밤 11시 17분. 이규석의 차량은 방파제 인근 외곽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화면 오른쪽 구석, 도로 갓길에 세워진 트럭 한 대가 포착됐습니다. 번호판이 선명했습니다. 태성은 번호판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오민구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을 더 돌리자 11시 31분 이규석의 승합차가 도로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트럭 쪽으로 걸어가는 이규석의 뒷모습이 찍혔습니다. 두 남자가 만났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함께 무언가 무거운 것을 옮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방향은 바다 쪽이었습니다. 정확히 방파제 끝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태성은 영상을 멈추고 이규석을 다시 불렀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이규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전날과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 아래가 짙게 패여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태성은 아무 말 없이 노트북 화면을 그에게 돌렸습니다. 이규석은 화면을 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어깨가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태성은 기다렸습니다. 이규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뿐이었습니다. 태성은 계속 들었습니다. 이규석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민구가 자신에게 접근한 것은 사건 발생 보름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항만 밀수 장부가 담긴 라디오를 백지훈에게서 회수해 오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민구가 하나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정하나가 그 가게에서 무엇을 받는지 안다고 했습니다. 관여하지 않으면 하나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회유가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이규석은 결국 굴복했습니다. 그는 방파제 카메라 사각지대를 안내했고 오민구가 백지훈을 그곳으로 불러내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날 밤 방파제에서 오민구는 백지훈에게서 라디오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백지훈은 라디오 안 메모리 칩은 이미 다른 곳에 숨겼다고 했습니다. 오민구는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백지훈을 제압했습니다. 이규석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막으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 직후 오민구의 부하들에게 납치됐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손을 쓰기 전에 이미 벌어진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태성이 물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규석은 잠시 입술을 떨었습니다. 하나는 바다가 아닌 창고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항만 외곽 냉동 창고라고 했습니다. 어느 구역인지 구체적인 주소까지 말했습니다. 태성은 그 순간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동대 차량 3대가 항만 외곽 도로를 달렸습니다. 냉동창고 단지는 항구 끝쪽에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태성은 차 안에서 무전으로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정문과 호문을 동시에 막고 내부 진입은 자신이 직접 이끌었습니다. 창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쏟아졌습니다. 냉동시설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을 가로질렀습니다. 1층은 비어 있었습니다. 낡은 선반과 빈 박스들 뿐이었습니다. 태성은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복도 끝에 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태성이 손을 들어 신호를 주었습니다. 대원이 자물쇠를 끊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린 채였습니다. 손전등 빛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정하나였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며 빛을 피하는 그녀는 살아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있었고 입술이 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었습니다. 태성은 무릎을 꿇고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경찰입니다. 안전합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하나는 구조된 뒤 응급처치를 받으며 짧게 진술했습니다. 지훈 씨가 라디오를 숨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아 갔다고 했습니다. 지훈 씨는 자신을 먼저 피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지훈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태성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민구와 이규석은 그날 밤 체포됐습니다. 오민구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호사 없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규석은 순순히 수갑을 받았습니다. 경찰서로 이송되는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지훈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방파제 일대와 인근 해역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메모리 칩에서 복구되지 않은 파일이 하나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상된 파일이었고 복구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파일명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2월 14일 23시 12분 내부자 명단이었습니다. 태성은 그 파일명을 보고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부자 명단. 밀수 범죄와 연결된 경찰 내부 공범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파일이 열리면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번질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파일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누군가가 같은 건물 안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태성은 마우스 커서를 파일 위에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것을 열면 또 다른 누군가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열지 않으면 진실은 묻힐 것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